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투자 얘기, 돈 얘기, 뭐 경제 얘기 이런 거 아니니까요. 조금은 다른 마음을 드시고 이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전에 병원에도 약국에도 또 어떤 집안에도 이런 팻말 같은 거, 뭐 액자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돈을 잃는 건 조금 잃는 거고, 명예를 잃는 건 많이 잃는 거고, 건강을 잃는 건 다 잃는 거다. 그래서 건강이 제일이다. 그런데 건강도요, 사실은 20대의 건강, 30대의 건강도 있으나 사실 4, 5, 60대의 중년의 건강도 있는데 중년, 노년의 건강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중노년의 인구 비중이 그렇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오늘은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으로 나아 지키기라는 주제로 요즘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희원 교수님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원입니다. 저는 사실 좀 생소해요. 노년내과라는 게. 네.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죠? 노년내과는 영국에서는 2차 대전 직후부터 있었고 북미 지역은 50년대부터 존재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인의학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노년내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에 현재 공식적인 전문 분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 개원할 때 2003년부터 노인병내과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셨었고요. 원래는 이제 김대중 정부 당시에 이 노인의학을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도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으나 뭐 지금 현재 의정 갈등과 좀 비슷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분야가 생기려고 하면 원래 의사 선생님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고 응급의학과 생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사 선생님들끼리 알아서 교통정리해 오시면 노인의학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교통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모든 종합병원에 노인내과라든지 노인과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란 얘기네요.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한테 필요한 수가체계라든지 또는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1차 진료 모델이나 또는 이행기 돌봄 모델이라고 하는데 시설이나 또는 지역사회에 계시던 분들이 급성기 병원을 활용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시는 이런 모든 모델들이 워낙에는 노인의학적 관점에서 설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노인의학이 빠진 상태에서 2008년 9년에 장기요양보험이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의료가 빠진 복지가 진행이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경로 의존성을 가지고 완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노인의학적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로 모든 것이 이제 굴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는 곳에서는 그냥 계속 없는 상태로 굴러가고 있고 또 있는 병원들은 또 있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교수님과 얘기 나눠볼 거는 나이 드는 습관으로 나아지키기,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으로 나아지키기인데 중년의 건강관리라는 제목도 통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서 노화라는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천천히 가거나 뒤로도 간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노화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노화라는 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오긴 오는 거죠? 네, 노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화의 시계는 갑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노화는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물론 이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 생물학자분도 있으실 거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의 DNA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이죠. 이 DNA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껍데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영어로는 메틸롬이라고 하고 후성 유전학적 또는 후생 유전학적인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데이터에 나의 노화가 저장이 되고요. 이 데이터를 조작을 하면 노화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리셋을 해서 노화를 뒤집을 수도 있고 요즘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데이터에는 어떤 것이 영향을 주느냐?
내가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휴식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삶의 모든 요인들이 이런 데이터가 변해가는 속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는 유전자가 한 3, 생활 습관이 7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생활 습관은 정말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선순환과 또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노화에 제가 억셀러레이터라고 부르는 몇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그런 메커니즘들을 쥐에서는 굉장히 느리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약을 쓰는 거죠. 네. 사람에서는 평생 동안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 습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1초에 1초씩 나이가 들 수도 있고 1초에 2초씩 나이가 들 수도 있고 0.5초씩 나이가 들 수도 있고요. 이것들은 대부분 내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장기간 누적이 되면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씩 저축한 사람이랑 하루에 20,000원씩 저축한 사람이랑 당연히 몇십 년 지났을 때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복리 효과가 있죠. 네, 심지어 복리의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 시점의 노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이가 들었을 때 똑같이 A와 B가 있을 때 숫자 나이는 60세여도 생물학적인 나이는 어떤 사람은 80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의 뭐 액면가, 얼굴 나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어떤 뭐 기관의 또는 인지 기능 또는 내장의 기능 이런 것들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크게 생각했을 때는 60대 정도가 되시면 그 사람의 만성 질환의 포트폴리오가 되고요. 그리고 70대 정도가 됐을 때는 이 사람이 암을 경험하느냐, 치매에 걸리느냐, 또는 경도인지 장애가 생기느냐, 사망하느냐, 낙상이 생기느냐,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느냐, 그러니까 돌봄 요구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한 10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마지막 한 20년 정도를 내가 등산도 다니고 책도 보고 여행도 다니면서 사느냐, 아니면은 마지막 20년 정도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개의 약을 드시면서 병원을 다니시면서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간병인의 돌봄을 받으면서 지내시게 되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제가 교수님 별명을 하나 좀 지어볼까요? 네. 침묵의 암살자 같아요. 아, 좀 너무 무섭게. 조금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50대 중반들한테는 아이고 계속 이런 푸념 이런 한탄이 나오게끔 조목조목 말씀하는데,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늙는다고 하지만 노화라는 건 사실 피크치고 좀 노화하는 거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급격한 노화라고 표현하게 됐네요. 언제부터 급격한 노화가 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노화는 단백체라는 것을 분석해서 봤을 때는 뭐 30대 중반, 60대 중반, 70대 후반에 단속적으로 계단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데이터 관점에서 노화를 볼 때는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구 집단 연구를 해보면 또는 환자분들 진료를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크게는 한 3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특히 30대 중반에 한번 큰 변화가 오고요. 이때 예를 들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대략 20대까지는 쉽게 말해서 아무리 개차반으로 먹어도 그게 배가 나오진 않습니다. 밤을 새도 회복이 잘 되고요. 라면 3개씩 끓여 먹어도 배 절대 안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옛날에 보면 사람이 15세부터 30세까지 열심히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30만 년 전이요. 30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확 줄어듭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형이 됩니다. 그래서 30대 초중반에 한 번 변화가 오고 그래서 보통 이제 직장인들 분들 보면 이제 35세에 좀 넘어서 자리 좀 잡을만 하면 그때부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죠. 그게 한 번 생기고 이때부터는 이제 무료 구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몸의 무료 구독 기간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그때부터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제대로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비슷하게 가는데요. 물론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40대에는 정말 이슬만 먹어도 살이 찌고요. 50대는 더하죠. 이게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이 되면 확 뒤집힙니다. 예. 그때를 이제 저는 생애 전환기라고 부르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국가 건강검진 중에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 표현을 빌어서 생애 전환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모님들 뻘 되시는 분들 어떻게 나이 들어가시는지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건데요. 처음에 일단 생기는 것은 제일 큰 변화는 예전과 같이 음식이 땡기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 증세는 없는데 음식 매우 땡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 이제 젊으시잖아요. 네, 근데 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으로 보면 73세 정도라고 지금 현재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때 되면 코로나 걸리고 나면 또는 병치레하고 나면 체중이 한 5kg 빠집니다. 근데 그게 근육이 축나요. 그러고 나서 회복이 잘 안 되고요. 남성분들은 그렇게 근육이 빠지면 밤에 한 12시, 1시, 2시에 소변 보러 1시간마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요실금이 잘 오게 되고요. 또 하나 생기는 게 소화가 안 됩니다. 변비가 생기고 이런 모든 변화들이 생기면서 먹는 양이 줄고, 그러니까 60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뭐 먹으면은 배가 나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생애 전환기가 되면서부터는 일단은 내가 먹어낼 수 있는 양이 적고, 그걸 먹어낸다 하더라도 자꾸 체중이 빠지려는 경향성이 생깁니다. 자꾸 사람이 축이 나는 방향으로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좀 축났다. 네. 그런 표현.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기쁜 표정으로 요즘에 소식이 너무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소식? 네, 조금만 컨트롤이. 먹는 게 너무 잘 되고, 아침에 이제 샐러드를 먹고 건강식을 하는데 그래서 몸이 너무 가뿐한 느낌이 든다. 공복감이 별로예요, 뭐 이런 거. 네, 그러면서 뭐 당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허리둘레도 좀 이렇게 점점 더 가늘어지고 다리도 좀씩 가늘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제 머릿속에는 빨간불이 뿅 들어오죠. 이때부터는 전략이 완전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빙 타겟입니다.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가면서부터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목표가 바뀌어요. 생애 전환기가 지난 다음부터는 중년기에 잘 작동하던 방법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100을 먹고 싶으면 120을 먹고, 간헐적 단식은 하지 말고요. 그리고 하루 3끼를 쉽게 말하면 흰쌀밥에 고기국을 드셔야 되는 거죠. 오히려? 네. 그리고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오히려 근력 운동 하시고 당약을 잘 드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요약을 하자면 제가 예전에 그림으로도 많이 비유를 했었는데, 사람이 어려서부터 보통 27살 정도까지는 부모 돈을 축내거든요. 네. 적자 인생이에요. 그 다음 27세부터 61세까지는 흑자 인생입니다. 그리고 61세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 적자 인생이 되거든요. 국민 이전 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인생 초반부에는 정말 무료 구독 기간이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물론 정말 많이 먹으면 소화 비만이 되지만 대개는 우리가 4살, 5살 애들한테 간헐적 단식을 요구하지는 않죠. 그건 아동 학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루 3끼를 잘 먹여서 애를 키워야 되는 거죠. 간식도 주고. 네, 간식도 주고요.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몸을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뽑는 방식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이제 위닝 메소드입니다. 이기는 방법입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를 나의 대사 과잉을 줄이는 게 노화 시계를 느리게 만드는 핵심 방법들입니다. 대사 과잉이요? 네, 그러니까 대사 과잉이라는 게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또는 고기를 많이 먹어서 여러 가지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안 해서 그 에너지를 쓰지 못하면 결국에 생기는 것들은 비만, 지방간, 또 당뇨병, 제2형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대사 질환들이 결국에는 이제 가속 노화 가속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30대, 40대, 50대에 내가 이 대사 과잉을 많이 가져가면 갈수록 한마디로 뭐 향락을 더 즐길 수도 있고 또 과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면, 가속 노화의 삶을 살면 얄궂게도 내가 내 몸을 가속 노화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노화가 심하면 생애 전환기가 빨리 옵니다.
병의 개수가 빨리 많아지고 그러면은 더 일찍 노쇠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빨리 몸이 축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오늘 아까 전에 김영석 교수님 모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은 평생 동안 완벽하게 건강관리가 돼 계신 분이에요. 거의 청교도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저속노화 생활습관인데 그 생활습관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100세가 넘으셔도 제가 생각하는 생애전환기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축나지 않고 계속 소식을 하고 계속 가지고 계신 운동 루틴을 하시면 그냥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생활 습관을 보고 만약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시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암투병도 하셨던 70대 후반에 종합병원 다니시는 분이 똑같이 청교도적으로 아침에 당근만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분은 근육만 빠지는 거죠.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겠네요. 네, 오히려 몸이 쫙쫙 빠지는데 뼈만 남는 거죠. 그래서 생애전환기가 이미 온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밥에 고깃국을 드셔서 오히려 근육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노화의 액셀러레이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엠토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엠토르라는 것은 뭐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내 몸의 전체적인 호르몬과 에너지 밸런스를 가지고 쉽게 말해 세포가 분열을 하게 만들지 또는 세포가 자라게 만들지 또는 근육이 단백질을 합성시키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레귤레이터입니다. 스위치입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IGF-1이라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도 내 몸의 에너지 온도계 같은 거예요.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 활성화가 되고 적으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엠토르와 인슐린 IGF-1 신호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으면 노화 속도가 가속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점점 빨리 가고 또 암세포도 빨리 자라고 그리고 노화세포라고 하는 좀비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도 막 빨리빨리 생깁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진행이 돼서 병이 많아진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몸속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고 또 만성 염증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몸에 고장이 많아져요. 이렇게 고장이 많아지다 보면 내 몸에 충분히 에너지가 있어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근육을 만들 수 있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 상태가 생애 전환기가 지나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는 동화 저항이라고 하는데 동화라는 게 레고 블록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게 동화 작용이거든요. 작은 걸로 큰 걸 만드는 이 작은 걸로 큰 거를 만드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생애 전환기가 지난 후에는 오히려 이 엠토르라고 하는 그리고 인슐린 IGF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잘 먹어서 어느 정도는 활성화를 시켜줘야 근육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이때 근육 건강을 지켜야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걸어서 시장을 갈 수가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침상에 눕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병 예방과 노쇠의 진행 예방하는 것은 좀 다르다. 이제 이런 관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주 그냥 몇 가지만 딱 이것만 하시면요, 늙는 걸 많이 지연시킬 수 있어요. 요런 정도를 기대한 분들은 점점 뭐가 심각해진다 이렇게. 네. 찍어드릴까요? 조금 일단 너무 이런 메커니즘 설명하지 말고. 아니요. 네. 좋아요. 근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중년이죠. 중년이 한참 진행된 것 같은데 50대 후반이니까. 그런데 뭐 얼굴이 좀 늙어 보인다,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건 선천적인 것도 있고 자기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어투나 뭐 이 행동 거지가 약간 노숙하다 뭐 이런 전체적인 아우라가 좀 나이 들어 보인다 뭐 그런 정도는 솔직히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 이거 뭐 병이 걸린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건강검진하면 예전에는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됐는데 지금 한 권 나온다.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추적 관찰 경우. 그렇죠. 즉시 내원 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중년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질병과 가장 큰 원인 네. 이거라도 좀 제거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그렇죠. 50 정도 되시면 그러니까 40대 중반부터 주로 일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것들이 이 슬라이드 한 장에서 끝납니다.
이 화살표가 하나하나가 다 논문이 굉장히 많은 거고 빨간색이고 굵을수록 논문이 많은 것들입니다. 관련성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증거가 충분하다는 거죠. 중년의 가속 노화를 예방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여러 이상 소견을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악순환에 대부분 빠져 계신데 그런 것들을 거꾸로 돌리고 건강 관리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질병도 예방을 하고 삶의 질도 좋게 만들고 심지어 이제 제일 많이 불편해하시는 게 50대 60대 되시면은 이제 머리가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좋게 만드는 게 이 슬라이드 안에 다 있습니다. 예. 조금 복잡한 슬라이드긴 한데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인데 또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에 잠을 많이 못 잡니다. 그래서 잠에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회복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노화의 입장에서는 거의 만악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제 뭐 만병에 걸린다, 뭐 암도 걸린다 얘기가 있잖아요. 맞는 말이고요. 원래 스트레스 호르몬은 자는 동안 쭉 레벨이 떨어졌다가 깨기 직전에 훅 올라갔다가 다시 일상생활 중에 떨어지는데요. 이런 율동적인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코티솔이 굉장히 많아지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직접적인 뇌에 대한 독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첫 번째 전두엽 기능이 떨어집니다. 뭐예요? 전두엽이라는 게 사람을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중을 하려면 전두엽이 필요하고 네. 뇌에 저장된 거를 꺼내려면 전두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전두엽 기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해마가 위축되는데요. 해마는 기억을 하는 중추라고 하죠. 해마가 위축되면 치매에 걸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내가 화났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고요. 막 욕심을 부릴 때 또 활성화되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편도체가 번쩍번쩍 활성화가 됩니다. 요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면 첫 번째로 일단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머리는 티미하고요. 특히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술까지 먹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주로 이제 밤 늦게 집에 가시면 비밀번호가 안 떠오르는 경우도 좀씩 생길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브레인 포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훅 떨어지는 건데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제 반복되면 치매의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지속적으로 뭐 1시간, 2시간 이상 평생 동안 아끼게 되면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올라간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잠을 아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년기에 극단적으로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뇌는 어떤 뇌냐면 첫 번째는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뇌입니다. 네. 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날 잠 잘 못 주무시거나 과로가 지속되면 스마트폰을 자꾸 스크롤하고 싶고 또 밤에는 좀 공연히 술도 막 마시고 싶고 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도 더 땡기고 그리고 이제 젊은 이제 사무직하는 여성분들은 주로 오후에 달콤한 것들이 먹고 싶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무리를 한 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뇌는 점점 내가 더 해로운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으로 나를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거는 참 나쁜 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시시대에는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맹수가 우리를 쫓아올 때 그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 몸의 모든 이제 에너지 시스템을 일사불란하게 비상시국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바꿔놓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어떤 일을 벌리냐?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좋지 않은 지방 세 군데로 보냅니다. 첫 번째가 지방간이고요. 두 번째가 뱃살이고요. 세 번째가 근육에 있는 근내지방입니다. 그 근내지방은 잘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부연을 하자면
꽃등심을 굉장히 비싼 걸 사시면 하얀색 점점이 박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근내 지방이 축적이 되는 건데요. 이런 지방 조직들은 일단은 안 좋은 지방에서도 호르몬들이 좀 나오는데 안 좋은 호르몬들을 만들어내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염증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염증 물질은 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 식사했던 것들이 이제 그 미소지방으로 가고 근육은 녹습니다. 정작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근육을 녹여버립니다. 실제로 근단백을 분해하는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통 이제 부채질을 하는 게 이제 음주와 흡연입니다. 알코올은 직접적으로 근생성을 떨어뜨리고 알코올이 분해될 때는 만성염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만성염증은 근육을 녹이고요. 또 흡연도 마찬가지로 만성염증을 만들고 근생성을 억제합니다. 게다가 심지어 흡연은 직접적으로 노화 시계를 한 3에서 5년 가속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흡연과 음주는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키고요. 제가 이런 만성염증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화살표가 하나 빠졌는데 만성염증도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을 시키게 되고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혈압이 오르고 맥압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뇌로 혈액순환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에 뇌 MRI를 찍어보면 플레어라고 하는 뇌 사진 뷰가 있는데요. 이런 거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하셔도 되지만 뇌의 백질 부분에 이제 하얀 변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에 상처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전두엽 기능 떨어지고 해마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한편 제가 아까 전에 노화의 가속 페달이 인슐린 IGF 축이 하나가 있고 엠토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에서 단순당과 정제 곡물이 많고 가공식품이 많고 칼로리가 높고 적색 고기가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이 두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노화시계가 가속화되게 되고요. 이 노화시계는 노화세포가 생기는 것을 조장합니다. 노화세포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세미 암세포입니다. 세포가 완전히 미쳐버리면 무한증식하는 건데요. 노화세포는 반쯤 미쳐서 무한증식까지는 안 가고 대신에 좀비가 된 놈들입니다. 이놈들은 원래는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세포 사멸을 거부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SASP라고 해서 이름은 기억 못하셔도 되는데 염증 물질을 주변으로 내뿜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심해지고 당연히 혈관 손상도 생기죠. 결론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제가 이런 말씀드린 혈관 손상 이런 것들이 혈압을 올리고 고혈압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연히 대사질환 제2형 당뇨병이나 또 당뇨 전 단계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에너지가 과잉이 되고 하다 보면 또 고지혈증 생기게 되고 이런 모든 변화들이 또 대사질환이 생기고 나면 혈관 내부에 때가 끼이게 되고 그러면 또 뇌는 점점 더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에 하는 활동이 수면이고요.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저녁에 술, 담배하고 그 다음에 사는 동안 스트레스 받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이 노화의 어떤 저는 수레바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노화의 수레바퀴를 점점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여기서 1번 매우 다양한 입구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고 2번 각 입구에 과락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년이 되면 정갈하게 식사를 하겠다 또는 운동을 하겠다 헬스를 등록하겠다 합니다. 만약에 잠이 부족하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높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근생성이 잘 되지 않고 근육은 회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칠 가능성만 증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충분히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가속노화 식사가 아니라 건강한 식사를 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근육으로 가지 않고 또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고 지방 조직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조건이 됩니다. 아무리 잠을 잘 자려고 해도 또 반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당과 정제곡물로 점처리되어 있는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점심 때 짜장면 곱빼기에 콜라 먹고 오후 3시에 또 케이크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치킨이랑 맥주 드시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자기 전에 라면 하나 땡기고 라면 하나 또 먹고요. 네.
혈당이 어마무시하게 올랐다가 인슐린을 맞고 급전직하게 되는데 이때 혈당이 어마무시하게 오르면 그 혈당은 말씀드렸던 좋지 않은 지방으로 가게 되고요. 다시 염증을 만드는 악순환으로 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사는 혈당을 인슐린을 맞고 혈당이 급전직하게 되면 그때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 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인슐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슐린은 부종을 만듭니다. 부종을 만들고 낮에 부종이 쌓여 있다가 이게 잘 때 위로 올라오게 되면 코골이가 생기죠.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면 회복 수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은 복잡한데 먹는 것, 스트레스, 수면, 운동, 음주변 이런 모든 생활 습관들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얽혀 있어서 100점을 만들려고 하나하나를 100점을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최소한 정도는 갖춰지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년의 건강관리는 선순환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대부분의 중년기에 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당연히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게 되고 그런 것은 대사의 가속 노화를 만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의 양이 줄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더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찾으면 당연히 점점 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건 그림을 추가로 그려놓은 건데 잠을 줄이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내가 먹는 것과 잠은 세 가지가 어떤 삼중주를 굉장히 어떤 불길한 삼중주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결과는 결국에 대사적인 가속 노화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슬라이드인데 2013년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굉장히 좋은 잡지에 나왔던 연구입니다. 사람을 하루 동안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게 되면 편도체가 과활성화가 됩니다. 편도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가 났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고 사람을 충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람의 식욕을 억제하는 전두엽 부위는 오히려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졸린 정도에 따라서 내가 더 고칼로리 음식을 선호하는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중년 건강을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요인 중에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수면이군요. 것은 수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이게 부족한데. 그러시죠. 네, 잠을 얇게 자요.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잘 자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을 2주 동안 매일 1시간만 잠을 아끼게 만들면요. 네.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해마 기능이 떨어져서 반쯤 치매 걸린 사람처럼 되게 되는데 그것을 혈중 알코올 농도와 비유를 하게 되면 대략 소주 한 병 원샷을 한 상태로 아침 일과를 시작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운전면허 정지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취소가 0.08로 취소네요. 떨어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0.1%였는데 그래서 거의 취소 또는 정지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해도 근생성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의 초반부에 깊은 수면,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때 그때 사람의 근육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깊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거나 특히 이제 술 한잔 하시고 주무시게 되면 서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생성, 근육 보존이 잘 되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하나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제 복부 지방이 증가되고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수면 무호흡이 악화가 됩니다. 비만해지기 때문에 점점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그리고 집중력, 인지 기능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더 나쁜 식사에 대한 취향 또는 마셔도 술도 더 마시게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잘 자고 싶죠. 근데 문제가 잘 자기 위해서는 너무 뻔한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잘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속노화 식사 그러니까 점심 때 굉장히 많은 양의 백반 흰쌀밥을 먹는다거나 또는 오후에 여러 가지 과자 그리고 특히 또 콜라 사이다 또는 주스 이런 것들 평소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결국에 인슐린이 많은 양 분비되게 되면
물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더 많은 양이 분비되고 또 더 많은 양이 떨어지죠. 혈당이 떨어졌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수면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해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을 얕게 만들고 자다가 잘 깨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이 많이 분비된 사람은 몸이 부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다가 코골이가 심해지고 실제로 스마트 밴드 같은 걸로 측정을 해보면 슬립 스코어, 수면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잘 자려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자는 것도 결국에는 뭐 송과선에서 잘 멜라토닌을 분비해 줘야 되고 또 HPA 엑시스라고 해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이 잘 조절이 돼서 자는 동안 체온도 잘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대사 과잉 상태에서 뇌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뇌 독소가 쌓입니다. 이 뇌 독소는 알츠하이머 병을 만드는 병태생리입니다. 그런데 이 뇌 독소가 언제 제거되느냐? 자는 동안 제거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자는데 초반의 깊은 수면에서는 근육이 회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반부에서는 렘 수면이라고 해서 꿈꾸는 수면을 많이 합니다. 네. 이 꿈꾸는 수면 기간에 뇌가 살짝 쪼그라들면서 그때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A베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제거가 되는데 네. 잠이 얕고 특히 후반부에 잠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는 억지로 잠을 줄이고 있으면 이 기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제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속노화 식사를 하시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더 쌓일 뿐만 아니라 제거도 안 되니까 치매로 향해 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드셔야 되고요. 이따가 어떤 게 건강하게 드시는 건지를 말씀을 좀 더 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잘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오후 시간에 햇볕 보면서 운동하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55세가 되면 그때부터 송과선이라는 데서 멜라토닌 분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30대에 대비했을 때 65세 정도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 네. 그 말인즉슨 조금만 빛이 있어도 스마트폰 빛 조금만 있어도 제대로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또 멜라토닌이 계속 자는 동안 나와줘야 내가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오후에 햇볕 있을 때 산책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잘 자려면 수면에 서플라이 디맨드 중에 디맨드가 필요합니다. 수요가 필요합니다. 이 디맨드를 다시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 몸이 충분히 피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과 시간에 신체 활동량이 충분히 많아야 됩니다. 몸이 지쳐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자기 전 4시간 동안 그러니까 저녁 식사 이후에부터 자기 전까지는 격렬한 운동을 하면 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수면이 오히려 안 떨어져요. 좋아요. 오히려 안 좋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오후 3시, 4시 햇볕 보면서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를 하시면 또 하나 그러니까 수면의 수요를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서케디안이라고 해서 24시간 리듬이 있는데 이것들은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머리 비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수면 위생하면은 뭐 술 먹지 말고 커피 마시지 말고 굉장히 원론적인 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머리 비우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 비우는 방법은 결론적으로는 스트레스 레벨을 줄이는 거죠. 궁극적으로 스트레스 레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또 뭐가 있느냐? 근데 또 엮여 있습니다. 머리를 비우려면 첫 번째가 잘 자야 됩니다. 전날 잘 자야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낮아지고요. 두 번째로 가속노화 식사를 안 하셔야 콜티솔 레벨이 낮아집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시고 산책을 하시면 콜티솔 레벨이 낮아집니다. 네 번째로 액티브하게 내가 무언가를 해서 스트레스 레벨을 낮출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명상입니다. 명상. 네. 호흡 명상, 마음 챙김 명상, 좌선 또는 운동을 하면서 내 호흡을 바라보기 다 좋습니다. 이 3박자가 동시에 맞아줘야 잘 주무실 수가 있고 그러고도 안 되고 3개월 이상 내가 잠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잠에 들기 어렵거나 또는 너무 쉽게 얕게 주무시다가 자꾸 깨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제 수면을 보시는 수면 클리닉 선생님을 만나보시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약을 먹어라.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수면 무호흡증이 대사증후군의 결과나 또는 구조적인 이상으로 생겨 있을 수도 있고 그 약이 수면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특히 중년 이상에는 55세 이상에는 이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서방형 멜라토닌 제형을 드시기만 하는 것으로도 수면을 깊게 취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 60대 70대 여성분들 중에는 불안이나 우울이 동반되어 있는 그러니까 만성 스트레스의 결과로 또 불안 우울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수면으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럴 때는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고 항우울제나 항불안제가 수면제보다 효과가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가속노화의 핵심이고요. 아마도 이 비디오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거나 또는 어느 정도 관리직에 계시기 때문에 옛날 피터 드러커가 하신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측정할 수 있어야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인들을 내가 딱 잡으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내 노화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느냐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내가 하는 가장 모든 기본적인 활동들이 대략 40세 기준으로 20% 정도의 노화 속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선순환과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과락, 그러니까 최악을 예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건강식품을 많이 사 드신다거나 또는 뭐 더 좋은 유기농 식품을 찾아다니시는데 시간과 돈을 쓰시기보다는 이 중에서 나한테 가장 문제가 돼서 내가 유급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 것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챙기시는 게 중요하고요. 50이 되건 60이 되건 늦지 않습니다. 2023년에 미국에서 나왔던 연구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요인들 중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몇 살이냐에 따라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수명이 어느 정도이냐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굉장히 연속적이죠. 물론 젊어서부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좋지만 그 효과는 50대, 60대가 된다 그래서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작하셔도 늦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슬라이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으세요. 관리. 네, 그래서 노화를 나의 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노화를 박멸하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책이죠. 노화의 종말. 이런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또는 어떤 약 아니면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오셔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효과보다 훨씬 좋은 게 있습니다. 즐겁게 사는 겁니다. 이 연구는 2002년도에 예일대에 있는 베카 레비라는 교수님이 발표하셔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연구입니다. 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고 노화를 나의 완성의 시기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노화를 즐기라는 거죠. 내가 더 성숙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즐길 수 있는 반대로 이제 노화를 피하고 노화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봤더니 노화를 적대시하고 피하려고 도망 다니는 분들은 수명이 한 7.5년 정도 짧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상충되는 것 같지만 대략 7.5년 정도면 하루 한 반갑 정도 담배 계속 피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변동성을 받아들이시고 장기 이평선은 건강한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지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똑같은 것만 하려고 들지는 않으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어떤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ELS입니다. 요즘 문제죠, 그게. 요즘 문제죠. 네. 결국에는 변동성을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이 변동성 정말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위한테 매일매일 똑같은 먹이를 갖다 주다가 낙아웃 구간에 들어가면 녹인 구간에 들어가면 이제 거위의 목이 처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 분들이 이런 ELS 같은 좀 특성으로 건강 관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을 봐도 이제 중년 분들 중에 이제 굉장히 강박적으로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쫙 적어 오십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뭐 낫또에다가 샐러드 아침에 드시고
찬물 샤워 요새 유행하니까 하시고 뭐 운동 어떻게 하시고 그런데 얼굴 보면 표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검사해도 정상인데 보면은 굉장히 불행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긍정적인 자세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봐도 정말 저렇게 건강 관리하시면서 스트레스만 더 받고 계시구나. 건강 염려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아닙니다. 실제 장수마을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장수마을 블루존이라고 얘기를 하죠. 5군데가 있습니다. 이 장수마을의 어르신들의 특성은 첫째는 65라는 숫자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평생 똑같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65세가 지났다고 해서 집으로 나를 유폐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따라오는 게 뭐 친구들과 때로는 술도 한잔하고 때로는 파티를 벌이면서 많이 먹기도 하고 하지만 대개는 내가 배부른 정도의 80%까지만 먹는다. 그리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한다. 뭐 이런 김영석 교수님 식사와 같은 뭐 청교도적인 그런 식단을 주로 하시고 뭐 신체 활동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용이고 때로는 즐길 수도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멀리 바라보고 장기적인 정말 내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의 장기 이평선을 내가 가상의 선을 그려서 그런 것들이 우상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매일매일 내가 조금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뭐 5분 봉만 보고 있으면은 데이 트레이딩 한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만 증가되고 가속 노화가 됩니다. 그걸 주식 투자에 비유하니까 진짜 딱딱 와닿네요. 그렇죠.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실제로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하셨던 분들, 뭐 월터 슐루스나 뭐 벤 그레이엄이나 또는 뭐 얼마 전에 작고하신 누굽니까? 찰리 먼거나 또 당연히 워런 버핏도 오래 사시고 계시고 굉장히 다 보면은 마음이 즐기죠. 편하시고 투자를 즐기시고 코카콜라 엄청 드시고 스테이크 엄청 드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항상 공부하시고 나이가 들어도 현역에서 은퇴하지 않고 그리고 다운사이드가 있어도 별로 어떤 불편감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본인의 확고한 생각이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장기 이평선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속노화 생활 습관이라는 거는 원래 인간의 본성과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켄 피셔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은 18개월에서 24개월 이상을 사고를 못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뭐 저는 진화생물학자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애를 낳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이제 잉태가 된 다음부터 한 10개월 정도 그 다음부터 애가 어느 정도 아장아장 걸으려면 한 1년 걸립니다. 그 정도의 어떤 시간 지평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이상은 원시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먼 미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켄 피셔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은 항상 뭐 지구가 3년 뒤에 멸망하더라도 24개월까지만 선 반영을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50년 후에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지 그 다음에 뭐 30년 뒤에 어떤 만성 질환을 가지게 될지를 잘 상상하기 어렵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래작이라 그래서 그 미래의 나에 대해서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복리 비유로 들었는데 젊어서 일찍부터 관리를 하면 이 소프트웨어의 효과는 훨씬 더 오랫동안 나타나기 때문에 복리의 장기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관리를 하되 하지만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일단 오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의원 교수님 모시고 이 중년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야, 이거 그냥 한 번 하고 말지 아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돈보다 명예가 명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또 스트레스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술은 많은지 그죠? 약속도 많고요. 그래서 1부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정의원 교수님이 시간이 좀 되신다 그래서 2부에서 조금 더 실증적인 얘기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의 상식들 이거 한번 뒤집어 보기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건강에 좋은 심호흡도 좀 하시고 스트레칭 좀 하시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정희원 교수님과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